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힘이 넘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투기의 정석 LH 사태 전입가경입니다. 진짜. 아, 참 이거 LH 때문에 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그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 보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총동원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뭐 전문 투기꾼 수준 아닌가요? 사실 투기꾼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번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직원들을 보면은 뭐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이 LH 내부자들입니다. 뭐 관련 정보 뭐 분명히 뭐 직접은 아니래도 뭐 회사 동료들로부터라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관련된 모든 정보, 특히 보상을 어떻게 하면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능숙한 전문가들이죠. 특히 땅 구입 경위를 보면은 땅을 살 때는 다 벼농사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답니다. 벼농사. 예. 하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이 나무와 그 묘목이 아주 빼곡하게 심어져 있는데 이유가 일반 농사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벼농사 같은 경우에 나무는 그냥 한번 심어두면 그냥 내비로도 알아서 자란다는 겁니다. 이번에 또 문제가 된 나무가 왕버들이랑 또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이 두 가지 품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참 이게 이름만 들으면 좀 생소한데 아니 근데 왜 이런 나무를 심은 겁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이 왕버들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 이 모두 희귀 품종입니다. 그래서 벼나 보리 뭐 이런 일반적인 작물이나 혹은 사과나무나 뭐 소나무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들과 달리 이 지금 말한 이 희귀 품종들은 조달청에 이 단가 등록이 안 된 한마디로 보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감정 평가를 통해 보상을 받는데 이 나무들이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가 보통 한 2, 3년 길면 한 3, 4년 뒤에 하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 너무 크게 자라기 때문에 이 크기에 따라 이제 감정 평가가 매겨진다 보니까 감정 액수 자체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이 에메랄드 그린은 일단 한번 심으면 잘 이제 혼자서 잘 자라고 4년 정도 되면 2m로 크는데 이게 위로만 자란다고 합니다. 옆으로 안 퍼지고. 그러니까 아주 빼곡하게 심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왕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말 놀랐는데 옆으로 좀 이렇게 넓게 퍼지게 자라긴 해도 최대 1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15m입니다. 예. 위로 15m요? 예. 그리고 이게 뭐 희귀 품종이라 그래서 묘목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에메랄드 그린은 묘목이 한 그루당 2,000원 정도이고 왕버들도 크기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투기꾼들 사이에서는 이 나무들을 일컬어 시세 차익만 9배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 마법의 나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통 나무를 심으면 서로 좀 간격을 두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땅을 가보면은 거의 점을 찍듯 아주 빼곡히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하니 가히 이제 투기의 정석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LH 직원들이 그 지분 쪼개기로 땅을 구입한 것 역시 그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분 쪼개기는 보통 여러 명의 소유자가 이제 건물이나 땅을 지분을 나눠 구분 등기를 하는 건데요. 향후 개발 시에 이제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대토를 많이 받아내는 용도로 이 투기꾼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고요. 특히 기획부동산이 또 이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은 LH 직원 일부가 약 한 5,000제곱미터 토지를 구입하면서 4개 구역으로 쪼개서 등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LH 대토 보상 기준이 한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게 협의 양도인 택지라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보상금과 별도로 또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부지를 또 줍니다. 택지 내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딱 1,000제곱미터씩 서로 딱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이 1,000제곱미터보다 더 갖고 있어봤자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1,000제곱미터씩 땅을 쪼개서 가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 알박기 그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탈당을 해서 이제는 무적입니다. 무적인데 그 민주당 출신 시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이 시의원의 딸이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임야를 사들여 거기에 작게 2층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바로 옆이 쓰레기 야적장이라 그렇죠. 주거 환경도 안 좋고요. 정말 허허벌판에 건물만 딱 있는 겁니다. 결국 본격적인 택지가 개발되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 위한 알박기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뭐 시의원도 시의원이지만 뭐 여당의 그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의 그 어머니도 이번 신도시 인근에 땅을 구입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예, 환경단체 출신의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 얘긴데요. 지난 2019년 이 광명 신도시 인근 부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구입해 한 20평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20평 정도라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닌데? 좀 작은데 그러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전체 면적이 한 2,800평 정도 되는데 이걸 155명이 쪼개서 지분 등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전형적인 이제 기획부동산이 끼지 않았나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건데요. 신도시 편입 부지는 아닙니다. 인근 부지입니다. 하지만 인근 부지이기 때문에 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일부러 그 신도시 바로 옆 땅을 산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이제는 가치를 아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일단 양희원의 어머니가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땅을 샀는데 서로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다 보니 지금껏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양희원이 어머니가 곧 팔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일단 155명과 같이 샀다는 거 좀 아주 의아하고요. 또 하나 또 양희원의 또 어머니가 경기도 화성, 평택까지 해서 이 땅 총 9곳에 또 쪼개기로 또 지분으로 해서 땅을 구입했다는 그런 또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평택 쪽이요? 예. 그쪽에 또 뭐 신도시 들어서는 거 아니죠? 예, 다 그쪽 인근입니다. 아, 예. 그래요? 예.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번 LH 사태와 연루된 의원들, 신도시 부지나 뭐 인근에 땅을 소유한 의원들에게 자진해서 신고하면 정상을 참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중에 적발되면 제명과 같은 초강수를 두겠다 엄포를 했습니다. 이번에 첫 자진 신고 사례가 나온 건데요. 그 외에도 또 나왔습니다. 민주당 양영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이제 신규 택지 개발 지구에 그 그린벨트 지역을 약 한 1,600평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1,600평을 구입을 했는데요. 최고위 아닙니까? 예, 최고위원입니다. 근데 노후 대비용으로 구입을 했다는데 문제가 이게 맹지입니다. 과연 맹지를 왜 노후 대비로 구입했는지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민주당 김경만 또 의원 역시도 배우자가 시흥 일대 토지를 또 쪼개기로 매입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투기가 아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아닐 때 산 거니까 투기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광명시 공무원 6명, 또 시흥시 공무원 8명이 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땅 혹은 내부에 있는 땅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지금 이 문제가 LH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회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LH 현직 직원이 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신분을 인증하고 이제 글을 남겼는데요. 내용을 보면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국회의원이 해먹은 게 더 많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를 요구해 투기한 것을 내가 몇 번 봤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현직 직원이 만약 이 글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 사건 사고가 아니라 초대형 투기 게이트로 아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그 정부도 이제 이번 의혹에 대해서 강력 대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 사태가 지난 2일 민병과 참여연대에 의해 폭로됐는데 일주일이 지나 압수수색을 했으니 이미 관련 자료 폐기라든지 서로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이 증거를 인멸하기에 또 충분한 시간을 준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좀 아쉽다는 비판이 많고요. 특히 주무부서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또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 또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그때 그 발언이 진심이냐라고 물었는데 변 장관이 내가 아는 경험상으론 그렇다라고 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장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 일각에서도 재보선 선거 아무래도 승리를 위해서라도 변 장관을 경질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문 대통령이 좀 모종의 결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 국민들은 영혼까지 다 끌어모으는 이 영끌로 이제 집을 마련하려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영끌 말고 영털이라고 그 국민들의 영혼이 탈탈 털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LH가 이런 곳인지 좀 몰랐어요. 그러게요. 참 옛날에나 이런 게 좀 그런 얘기가 좀 있었나 싶었는데 요즘에도 참.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위안부 왜곡 논문 뒷짐진 정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왜곡한 그 하버드대 그 램지어 교수의 논문, 그 전 세계 많은 학자들과 또 심지어 하버드대 그 학생회까지 나서서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나섰는데, 그런데 이 논문을 실은 학술지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충격적입니다. 예, 이 학술지 이름이 법경제학 국제리뷰인데요. 어제인 9일 밝힌 입장문을 보면 한마디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이미 최종적이고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출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학술지 측에서 그 지난달 10일이죠. 그 이번 논문에 대한 역사적 증거와 관련한 그 문제 제기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그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 논문에서 가장 문제되는 대목이 일본 정부가 여성들을 강제로 매춘시킨 게 아니다. 이 문제는 수십 년간 여성들을 속여 일하게 한 한국인 포주들과 관련돼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이었습니다. 결국 아예 위안부 문제를 한국인 포주까지 연결된 무슨 성매매 카르텔로 몰고 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논문 내용 주장만 있지 근거는 없습니다. 유엔에서도 이 위안부를 일본군의 성착취 범죄로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이 사태가 왔나라고 보면은 좀 개인적으로는 외교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외교전요?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인데요. 정부와 국회도 이 문제만큼은 좀 우리나라 국격이나 국민들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 좀 정말 전력을 다해 좀 대응해줬으면 합니다. 특히 이 문제가 지난달부터 이제 본격 제기가 됐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행사에서도 이에 대한 발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일 관계 회복을 요청하면서 도쿄 올림픽 개최에 협력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 중인데 혹시 정부가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램지어 교수가 나타나고 또 그때마다 위안부를 성매매라고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위안부 성매매만 있겠습니까? 그 맞습니다. 다음에는 또 네. 알파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하나씩 잠식해가는 거예요. 역사 왜곡을. 예. 아무튼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모두 좀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다 이슈들이 다 좀 화가 납니다 오늘. 화가 나서 이거 참. 마음이 무겁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